원시 공산제, 고대 노예제. 전성기 4세기는 누구의 시대예요? 백제 근초왕의 시대입니다. 고구려의 시대가 아니에요. 근데 미천왕을 거치면서 4세기 좀 잘 나갈까 했는데 4세기는 고구려의 시대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백제 시대라고요. 네, 맞습니다. 백제의 그 걸출한 왕, 바로 근초고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중국 전현의 압박도 있었지만 결정적 압박은 역시 백제 근초고왕이었습니다. 이 백제 근초고왕도요, 이 백제 정말 정복군주로서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인데, 이 백제 근초고왕이 이 고구려를 밀고 올라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고구려 왕, 고국원 왕이 죽게 됩니다. 고구려국에서 원통하게 죽은 왕, 고국원 왕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 고구려 역사에서 외세의 침략 속에서 왕이 전사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어요. 딱 한 번 있습니다. 그 딱 한 번이 바로 근초고왕에 의해서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고구려는요, 중국의 어마어마한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이후에 뭐 수나라, 당나라, 그 과정에서도 왕이 죽지를 않아요. 그런데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딱 한 번 왕이 죽은 사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백제 근초고왕 시대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고구려는 정말 멸망 직전까지 가요. 멸망 직전까지 가는데, 야, 진짜 고구려는 운이 좋은가 봐. 이 멸망 직전에 정말 다시 한번 개혁을 다지고 올라왔던 진정한 고구려의 개혁 군주가 등장을 합니다. 그 군주가 바로 소수림 왕이라는 거예요. 자, 이 소수림 왕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떤 모습으로 바로 그 뒤에 광개토 시대를 열었을까? 열었던 왕이 바로 이 소수림 왕이거든요. 그 핵심은 뭐냐면요, 변화예요. 뭐 어쨌건 이 소수림 왕이 모든 걸 다 바꾸자고 이야기했던 왕. 이제까지의 고구려는 잊어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법입니다. 뉴 고구려를 위해서는 뉴법이 필요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령, 제가 아까 이 고대 국가의 몇 가지 요소 설명드렸잖아요. 왕권의 강화, 율령, 정복, 그 다음에 뭐 불교 말씀드렸죠. 그걸 지금 하는 거예요. 율령을 도입해서 10여 관등, 그러니까 이제 왕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공무원 서열 있잖아요. 그런 서열들을, 신하들을 쭉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왕의 어떤 권위, 왕의 어떤 시스템, 국가의 조직, 이런 게 만들어지니까 율령을 도입합니다. 이제까지 고구려의 새로운 법에 의해서 고구려는 작동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불교를 도입합니다. 전진해서 불교를 도입합니다. 자, 이 불교는 뭐냐면요, 이제까지 여러 부족에서 5부족 연맹체라고 했는데 믿고 있는 종교가 다 달라. 이래갖고는 새로운 고구려, 하나로 통일된, 하나의 어떤 의식세계로 통일된 고구려를 만들 수 없다. 그러면 그 하나의 어떤 뉴 고구려를 만들기 위한 의식은 무엇일까? 이건 바로 고등종교 불교다라고 해서 불교를 과감하게 국가종교로 끌고 들어온 게 바로 이 소수림 왕이에요. 내부적으로는 율령을 통해서 시스템을 다지고, 또 이 정신적으로는 이 불교를 통해서 하나로 만들어내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로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새로운 고구려를 만들려는 게 바로 이 소수림 왕의 개혁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요, 그 신하들이 강력하게 이 소수림 왕의 이 변화, 이 개혁에 따라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뭘 도입했냐면 태학, 역사상 우리나라 최초의, 기록상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소수림 왕의 태학이에요. 아니, 태학에서 여러분들 뭘 가르치겠어요? 유학을 가르칠 거 아닙니까? 유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충 아니겠습니까? 충? 누구한테 충? 임금한테 충. 소수림 왕한테 신하들이 충성하는 법 가르칠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어떤 유학적 방법을 통해 가지고 신하들을 왕이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지금 이 소수림 왕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율령, 불교, 태학이라고 하는 엄청난 변화 속에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구려 전성기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 시대가 바로 광개토 시대, 그리고 그의 아들 장수왕의 시대, 바로 5세기 고구려의 전성기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 광개토 태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우리가 잘 아는 광개토 태양 어떤 분일까요?
자, 먼저요. 연호. 이거 지금 연호 잘 나옵니다. 광개토 태왕의 연호. 영락. 뭔가 느낌 좋잖아요. 영원히 기쁜 모습으로 아주 정말 잘 나간다. 좋다. 영락. 광개토 시장의 영락. 이 연호를 썼다는 얘기면 그만큼 이 동북아 중심, 우리의 또 다른 세계. 그러니까 중국에 귀속되지 않고, 그러니까 연호는 기본적으로 황제, 중국 황제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도 썼다는 얘기는 뭐냐면 중국 그래 너희들 세계가 있어. 근데 우리들 세계도 있고 우리가 그 중심이야. 라는 것들을 은연중에 보여주는 자신감이에요. 연호를 썼다는 얘기. 그래서 연호를 썼던 시대를 여러분들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쨌건 이 연호를 썼던 이 영락시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연을 공격해가지고 요동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하나 기억할 게 뭐냐면 백제도 이때 엄청 공격해요. 이때 이 백제도 엄청 공격합니다. 백제를 공격해가지고 그래서 한강 이북을 장악을 해요. 한강 이북을 장악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쪽으로 남쪽으로 아주 전방위적으로 그러니까 이름이 광개토지. 영토를 넓히 개척했던 태왕, 큰 왕 중의 왕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광개토 대왕이라고 하지 않고 저는 광개토 태왕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고구려인들이 광개토 태왕이라고 불렀는데 굳이 우리가 광개토 대왕이라고 부를 이유는 뭐가 있어요? 저는 그들이 불렀던 그 자랑스러운 이름 광개토 태왕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네, 뭐 시험 문제는 광개토 대왕이라고 나오겠지만 저는 광개토 태왕입니다. 네, 어쨌건 자, 그래서 이 광개토 태왕의 시대를 열었던 거예요. 막 전방위적으로 영토를 확장했던 그런 시대.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때 한 통의 편지가 옵니다. 어디에서? 바로 신라에서 편지가 옵니다. 어떤 편지? SOS 도와주세요 광개토 태왕님 이라는 편지가 오게 됩니다. 자, 뭐였냐면요. 바로 신라에 왜가 쳐들어옵니다. 이때 이 신라 왕이 누구였냐면 뇌물 마립간 시대. 뇌물 마립간이 광개토 태왕한테 도와주세요 우리 망하겠어요 라고 보낸 거예요. 이때 고구려 광개토 태왕이 결정을 하죠. 오케이 군대를 보내서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드디어 한강 이남 쪽에 저 아래 고구려 군대가 출현하게 됩니다. 이야, 이 역사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고구려 군대가 한반도 남쪽까지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자, 결과는 어땠을까요? 고구려 군대 여러분 동북아 최강의 부대인데요. 왜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어이쿠 하면서 이 신라에서 바로 쫓겨났고요. 고구려 철갑 기마병 고구려 부대 대단합니다. 끝까지 추격합니다. 신라의 경주뿐만 아니라 끝까지 그들을 추격하는데 그들이 어디로 갔냐면 당시 그 외인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곳이 있어요. 왜냐면 외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철이에요, 철. 이 철은 너무너무 갖고 싶어 했던 거거든요. 근데 철이 많이 나는 거 기억나요, 여러분들? 어디? 앞에 했다, 김해. 그 김해 쪽에 굉장히 많이 외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철 같은 거 가져가려고. 거기까지 외인들이 도망을 갔는데 여기까지 고구려 군대가 추격을 합니다. 여기 이 김해, 이 당시에 어떤 나라에 있으면 금관가야가 있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금관가야가 맛이 가요. 고구려 군대가 와가지고 한 바퀴 휘 돌고 가면서 이것 때문에 고구려 군대의 힘이 이 정도입니다. 그래가지고 금관가야의 그 힘이 빠집니다. 물론 이제 금관가야 멸망한 건 아니에요. 나중에 금관가야는 신라 법흥왕 때 멸망하고요. 이때는 지금 세력이 빠지는 겁니다. 결국 그래가지고 금관가야의 힘이 약화되고 그 힘을 어디서 이어받냐면 대가야가 이어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 연맹체의 중심 세력을 이동시켰던 게 바로 고구려 광개토 태왕의 부대였다. 그만큼 고구려 군대는 셌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라가 고맙겠어. 그죠? 이 광개토 태왕의 어떤 그 이름이 새긴 그릇이 경주 무덤에서 나옵니다. 호우총이라는 그 무덤인데요. 거기서 바로 이 호우명 그릇이 나와요. 호우명 그릇이 뭐냐면 이 뭐 밥그릇 같은 건데요. 모양은 곧 아래 바닥에 광개토지 호태왕이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아니 신라 경주 무덤에 왜 광개토 태왕의 이름이 나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만큼 광개토 태왕의 영향력,
그만큼 이 광개토 태왕이 그 당시에 엄청난 인기를 누렸겠구나. 아유, 신라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그죠? 이게 바로 광개토 시대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그의 아들 장수왕 시대로 오게 됩니다. 자, 장수왕은 왜 장수왕일까요? 네, 말 그대로 장수하셨습니다. 진짜 오래 사셨습니다. 와, 이 장수왕은요, 굉장히 외교의 달인입니다. 외교의 달인이에요. 주변국들, 중국 주변국들에게 조공 편지를 정말 많이 보내는 왕이 장수왕입니다. 이게 정말 의외예요. 장수왕은 여러분들 철저한 계산 속에서 보내는 겁니다.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고구려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엎드릴 땐 엎드리는, 그게 형식적인 모습이라도 필요하다면 해주는 거예요. 내가 도움이 된다는데, 내가 필요하다는데 실리를 찾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균형이고, 이 중국이 이제 남북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남쪽에도 보내고 북쪽에도 보내고 양쪽에서 양다리 외교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그러다가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칩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서도 이득이 된다면 얼마든지 조공의 예를 갖추는 왕. 그 왕이 바로 이 장수왕이다. 여우 같은. 자, 이 장수왕은요, 적극적인 남하 정책을 추진을 합니다. 적극적인 남하 정책. 그래서 도읍을 바로 평양으로. 자, 여러분들 고구려의 도읍천도 졸본에서 주몽이 나라를 세웠다라고 설명드렸죠. 이후에 국내성은 왔다가 이제 장수왕 때 평양으로. 국내성은 이제 그 만주 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반도 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내려온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남쪽을 압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바로 이 백제의 수도 한성을 칩니다. 순서 평양천도 다음이 바로 이 한성천도예요. 한성 치는 거예요. 이때 백제의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계로왕이었어요. 네, 이 계로왕이 결국 장수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장수왕이 쉽게 들어와서 계로왕을 죽여버리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 백제는 허겁지겁 도읍을 옮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 이 시험에 완전 잘 나와. 요 파트. 남하 정책에서 평양으로 천도했어. 이후에 더 밀고 내려가지고 한성을 점령했어. 그것 때문에 백제는 웅진으로 천도했어. 와우, 이거 시험에 진짜 잘 나와요. 역학관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하 쭉쭉쭉쭉 밀고 들어가서요. 이야, 충주에 고구려비를 세울 정도로 엄청나게 영토를 확장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 와, 충주까지 내려왔어. 거기 고구려비가 있으면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당연히 밑에 있는 백제하고 신라 난리가 났지. 그래서 결국 그 과정 속에서 나제 동맹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장수왕이 이 남하 정책을 추진할 때 이미 두려운 거야. 쫄은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나지 동맹을 맺었는데 계속해서 이 나지 동맹은 더욱더 강화되는 그런 모습들. 웅진천도, 그러니까 한강 뺏기고 나서는요, 그냥 그 결혼 동맹을 통해 가지고 더욱더 강화시키는 이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더라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장수왕 전성기 시대인데, 이 장수왕은 자기 아버지를 정말 너무 존경한 거야. 그래서 아버지를 빛내기 위해서 그 광개토비를 세우게 되죠. 와, 광개토비 장수왕 스케일이 도대체 어느 정도야? 광개토비가 여러분들 높이가 거의 한 7m에 육박해요. 네, 이게 바로 5세기 광개토 장수왕 전성기 시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는 그래도 이 시대를 지워도 된다. 왜? 이 시대 이전에 이 소수림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이다. 고구려 멸망 직전까지 갔었잖아요. 그런데 소수림의 이 변화를 거쳐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전성기를 누렸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 정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6세기로 넘어와야 되는데 6세기 이제 고구려 시대가 아니네. 아까 4세기 백제의 시대, 5세기 고구려의 시대, 6세기 어느 나라의 시대? 신라의 시대. 허허이. 자, 6세기는 이제 신라의 시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지만 4세기, 5세기, 6세기 그 삼국의 전성기를 가늠하는 가늠자는 어디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한강. 아니, 이 장수왕 때는 한강을 다 차지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버지는 지금 한강 이북이었잖아요. 한강 이북. 그죠? 근데 충주까지 한강 이남까지 왔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그죠? 한강 이남까지 완전히 장악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한강을 다 장악한 거야. 그런데 이제 신라 시대가 되면서 그 한강을 다시 내줘야 되는 상황으로 내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빼앗긴 진흥왕에 빼앗긴 이 한강을 되찾겠습니다. 라고 자원에 나섰던 고구려의 유명한 장수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장수 누굴까요? 네, 온달. 바로 그 온달이 이 고구려 장수왕 광개토태왕 때 찾았던 그 한강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신라할 때 잃어버리게 되면서 그것을 되찾겠노라 라고 나섰던 인물, 그 인물이 바로 온달이에요. 온달. 온달. 예, 7세기 온달 기억을 좀 여러분들이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온달하면 떠오르는 그의 부인 누가 있습니까? 평강공주. 온달이 요시대입니다. 한강을 되찾으면 결국 이제 온달이 죽게 되죠. 한강을 되찾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되죠. 자, 그런데 이 한강을 되찾기도 전에 아이고야 이게 뭐 큰일 났습니다. 이게 위진남북주로 분열되어 있었던 이 중국이 통일됐네. 수나라로 통일됐네. 이렇게 강력한 하나의 중국이 되면 사실 그 옆에 있는 우리나라한테는 뭐 썩 잘 버텨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또 이렇게 분열돼 있을 때는 서로 이렇게 균형 외교하면서 여기 또 여기 하면서 이렇게 버틸 수 있었는데 이게 지금 하나로 있단 말이에요. 그때 엄청나게 칩니다. 엄청나게 많이 치는데요. 자, 보세요. 자, 이때 지금 여러분들 이 수나라 살수대첩의 영웅이 등장하니 그 인물이 바로 누구다? 바로 을지문덕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자, 이 을지문덕만 우리가 기억하지 마시고 이때 이 왕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 왕, 사실 수나라가 몇 차례 걸쳐서 이 고구려를 치거든요. 그런데 큰 싸움이 4번 있었어요. 사전 4승을 거두었던 왕, 그 시대의 왕이 누구냐? 이 왕이 바로 영양가가 많아요. 영양가가 많아요. 정말 영양가가 많아요. 사전 4승 영양왕이 되겠습니다. 영양왕이 되겠습니다. 결국 수나라는 고구려 공격이 너무 아팠나 봐요. 결국은 오래 못 가고 수나라는 바로 무너집니다. 그 뒤를 이은 통일 왕조가 바로 당나라입니다. 당나라. 자, 이 당나라가 들어서니까 이 당나라를 또 이제 막을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뭘 세우냐면 바로 천리장성을 세우게 됩니다. 천리장성을 세우게 됩니다. 천리장성은 여러분들 2번 있어요. 우리 역사에서. 고구려의 천리장성과 고려의 천리장성이 있습니다. 당을 막기 위해서 세운 게 천리장성이고요. 거란과의 침입 과정에서 세운 게 바로 고려의 천리장성입니다. 고구려의 천리장성은 저 만주 쪽에 있고요. 고려의 천리장성은 한반도 내에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일단 구분을 좀 해놓으세요. 특히 이 천리장성을 축조하는 과정 속에서 권력을 강화시켰던 인물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연개소문입니다.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권력을 장악하죠. 이게 바로 642년입니다. 이 쿠데타를 통해서 당시 왕 영유왕을 죽이고 시신을 잘라가지고 시궁창에 이렇게 조각조각대로 버렸대요. 엄청난 잔인한 모습을 통해 가지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어쨌든 그 카리스마를 통해 가지고 이 좀 흔들리고 있는 고구려를 일단 지탱해내는 그런 긍정적 모습은 일단은 보였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 연개 소문이 바로 이 당과의 어떤 권력 과정 속에, 당과의 어떤 투쟁 과정 속에서 힘을 차지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결국 이 당나라 또 쳐들어옵니다. 거기다가 이 당나라가 여러분들 이때 쳐들어왔던 이 왕이 누구면 당태종이야. 수양제와는 격이 다른 사람이야. 수양제는 뭔가 좀 뻐기기 위해서 백만대군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좀 내가 볼 때는 좀 약간의 뭔가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걸 보여주기 위한 과시형. 내가 볼 때 질 수밖에 없어. 고구려가 그 약점을 제대로 파고든 거예요. 그런데 당태종 엄청난 전략과 지략을 갖고 있는 중국 최고의 황제로 꼽히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 당태종입니다. 당태종이 직접 군대를 끌고 몰고 오는 거예요. 요건 만만치 않아요. 수양제는 허술한 데가 많은데 당태종은 그렇게 허술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안시성 싸움에서 우리 고구려 군대가 당태종을 물리칩니다.
와, 당태종이 여러분들 도망가느라고 정말 허겁지겁 도망가는, 그건 팩트예요. 고구려군의 추격을 받아가지고 막 허겁지겁 도망가는, 난리도 아니었어요. 막 그냥 군사들하고 막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막 진흙탕을 건너는데 막 같이 건너고, 뭐 이건 중국 황제의 모습이 아니야. 정말 쫓기듯 그랬죠. 유언에 다시는 고구려 군대와 싸우려 하지 말라 라는 유언을 남길 정도로 제대로 고구려 군의 쓴맛을 봤죠. 정말 대단한 고구려입니다. 정말 이 민족의 방파제 역할을 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수나라, 당나라의 그 압박을 받다 보니 결국 많이 흔들린 상태는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과정 속에 당나라가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아, 혼자는 안 되겠다. 근데 그때 마침 신라가 들어와. 저기요, 많이 힘드셨죠? 그거 봐요. 혼자 하면 안 된다니까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저희가 도와드려서 고구려 무너지면요, 고구려 가져가세요. 대신 저희는 백제 가져갈게요. 이렇게 하면서 나당연합군이 결성이 되잖아요. 결국 나당연합군이 백제 멸망시키고 그 다음 단계에 고구려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이때 마지막 왕이 바로 보장왕이에요.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 항상 그 나라의 마지막 왕은 기억해 두세요. 백제의 마지막 왕은 의자왕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고구려의 마지막 왕은 바로 보장왕. 그래서 고주몽으로 출발했던 이 고구려 왕, 맨 마지막 계보는 보장왕으로 끝나게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고구려는요, 이후에도요, 고구려 부흥운동을 전개합니다. 3연승이라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3연승 이렇게. 건모잠, 고연무, 안승. 건모잠, 고연무, 안승. 3연승. 바로 고구려 부흥운동의 주인공들이에요. 그래서 건모잠, 고연무, 안승 이런 이름만 나오면 이거 고구려 부흥운동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게 고구려 한 700여 년의 역사입니다.